제2부 감정노동의 법제화와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토론의 사회는 오랫동안 노동 분야에서 연구에 천착해 주신 한림대 사회학과 박준식 선생님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2부 종합토론 사회학 맡은 한림대 박준식입니다. 토론에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좀 종합해서 연구 참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정책 전문가,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이 함께 이 감정 노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 또 진솔한 토론을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1시간 여로 아는데요. 제가 간단히 종합토론 참여자들을 소개해드리고 여기 나온 자료집의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가 좀 끄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이신 박동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정노동 전국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신 이성종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이신 김수강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관이신 한인상 선생님이십니다.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이신 허경옥 교수님이십니다. 예, 각각 토론자들께서는 시간 제약상 약 7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가급적이면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박동입니다. 저는 최근 산업의 서비스화 현상, 그리고 서비스업 비중이 꾸준한 증가, 그리고 청년 실업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서비스업, 그래서 이제 서비스 관련 연구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을 제가 연구를 해보면서 가장 큰 특징으로 보니까 아주 후진적이고요, 저생산성, 저임금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대부분의 발표와 토론하신 분들이 미시적 관점에서 되게 기초하신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좀 감정 노동 문제를 좀 바라보고 이에 대한 좀 대응 방안을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이런 미시적인 접근보다는 또 거시적 접근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현재 우리 사회의 지금 불평등도를 한번 보시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미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 칠레 다음으로 4위입니다. 임금 소득 불평등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전혀 조정되지 않은 노동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기업 규모에 따라서 무한대로 그냥 무절제하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여성 노동자들이 대다수고요. 노동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 불평등 심화는 결국 노동시장 내에서 노사 간의 위계적인 지배관계만이 아니고요, 유통과 소비의 영역에 있는 이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고객과 감정 노동자 사이에 또 다른 지배관계를 또 이중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관점에서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정 노동이 우리 사회에서 이게 사회 문제로 이게 크게 비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노동자가 지금 현재 800만 명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8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입법조차도 하지도 않고 있고, 이들을 보호하려는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없고요, 연구도 제가 볼 때는 부실한 상황이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대표적으로 이게 단순히 노사관계만이 아니고요. 이게 그 고객과 감정 노동자 사이에 이 갑을관계가 하나의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자리 잡은 이 갑질 사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갑질 사회의 특징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고 그 전선에 감정 노동자들이 위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감정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사회가 되고 있는가? 왜 이런 사회적 연대성이 파괴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저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우리가 민주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그나마 약간의 사회적 연대성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완전히 사회 전체가 탐욕에 지금 찌들어 있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다 약자에게 휘두르게 만드는 그런 갑질 사회로 완전히 변모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특히 이 감정 노동자들, 그 대인 관계를 직접 1대1로 상대를 해야 되는 감정 노동자들에게는 그 스트레스,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인 가해 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사회적 가해 행위에 대해서 너무 미시적인 접근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우리 사회가 감정 노동자들 과연 어떻게 대우하고 있고, 이들이 과연 우리 사회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각종 다양한 모순,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고 이들을 어떻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깊이 있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헬조선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게 크고 작은 갑질, 사회적 피로감과 막연한 적대감, 이런 것에 처리 대상으로 전락된 그런 젊은이들, 특히 여성 노동자들, 이들의 처지를 표현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사회가 과거 상당히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좋았던 시절에는 이 감정 노동자의 문제가 그때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지금 아주 불안해지고 있고, 지금 경제 상황이 아주 계속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유 없는 사회적 분노와 적대감이 이 감정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끝으로 사회적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정부가 지금 현재 입법 예고를 한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이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아무런 감정노동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중앙일보에 사설에도 났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법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냥 립서비스 한 거고요. 저는 왜 이런 부분에 우리 연구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정력을 소비하고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신 노동에 대해서 그 피해를, 우울증을 어떻게 측정하며 그걸 어떻게 산재로 측정합니까? 제가 노동 현장에서요 10년을 근무를 해본 사람입니다. 제조업 노동에 대해서는 손가락이 잘라지면 산재로 측정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눈에 그냥 금방 보이지만, 정신노동은 산재를 처리하는 것이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법 하나만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입법화해갖고 굉장히 큰 성과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후적인 땜질식 처방은 저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사전적으로 인권의 문제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배태한 불평등 구조에서 접근해야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갑질 사회로 가게 된 것은 기업이 상품 판매를 위해 가지고 과도한 인센티브를 남용하면서 고객들이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노사정 사회 합의를 통해 가지고 감정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권리 침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명백한 선을 그어서요, 이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진상 고객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진상처벌법 제정을 저는 제안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탈 행위를 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이게 갑질 사회에서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예, 제가 특별히 별도로 요약은 안 하겠습니다. 곧바로 이성종 감정노동 전국 네트워크 집행위원장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정노동 전국 네트워크를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감정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단체들을 주로 해서 법률, 연구소, 여성단체, 종교단체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요. 감정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적으로 같이 좀 힘을 모아서 해결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지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일부에서 워낙 많은 내용들이 다 발제가 돼서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해서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감정노동의 문제를 고객들에 의한 어떤 이 스트레스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안하고 있는 법안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의 유발 요인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객에 의한 감정노동도 있지만 유력하게는 그 감정노동자가 갖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자기 주변 노동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요인들이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유성기업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기업이 노조 탄압을 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그것을 경험했던 노동자들이 우울병이 걸려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노사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노동의 문제, 감정적 이 상처의 문제도 일견 우리가 같이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지만 이 감정 노동자들은 주로 여성들이 많고요. 비정규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하고 야간 노동을 하게 되고 또 이 저임금에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그리고 또 금융 계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감독 기관의 이제 평가 제도로 인한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비롯된 이 감정노동 유발 요인도 사실 이제 고객에 의한 스트레스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재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나 이런 실태 조사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블랙 컨슈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저는 블랙 컨슈머를 기업들이 재생산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도한 자기 권리 주장, 도저히 상식이 안 되는 이 요구를 하고 있는 블랙 컨슈머들에 대해서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서 무리하게 이제 비용으로 보상을 하거나 금전 보상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기업도 손실이지만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들이 사실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출된 비용이 결국은 소비자들이 구매해야 되는 상품의 원가에 이제 비용이 전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소비자들이 피해를 다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블랙 컨슈머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온적으로 이제 수세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재생산되고 새로 또 그런 유형들이 생겨나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이 블랙 컨슈머를 대처하는 이런 이 상황들 에 대한 명쾌한 좀 분석을 통해서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소비자들이 피해를 져야 하는 이런 나쁜 기업, 블랙 기업 이런 어떤 인식도 이제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만큼은 그리고 공익적 성격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재보상법과 같은 이 한계가 있는 명확하게 한계가 드러나 있는 이런 접근 방식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 단체들이 2년 전부터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소비문화를 조성해보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큰 활동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기업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와 가장 근접점에 있는 소비자들이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 그리고 정부가 미흡하지만 어쨌든 이
이 보상과 또는 예방 이런 관점에서 법안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기업들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신자유주의가 거의 뭐 구조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어렵죠.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법에서 정해놓은 것도 지키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로 땜질하는 이런 사례들도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좀 강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들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좀 접목을 해서 사회 문화적으로 이 기업들에게 우리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이 어떤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중에 큰 힘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소비자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무조건 과도한 친절만을 요구하는 서비스 지침 이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하고 적정한 수준의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매뉴얼들을 이제는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유통 서비스 업종 기업들이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이제 시행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아직은 굉장히 미진하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비자 단체하고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감정 노동자 의식 실태 조사 그리고 소비자 의식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1, 2, 3위가 뭐냐면 친절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상대가 제공해 주지 않아서 내가 나를 기다리게 해서 그리고 내가 뭘 요구했는데 상대가 바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인계하거나 이런 흐름들 이게 이제 컴플레인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거꾸로 똑같은 질문을 감정 노동자들에게 해봤더니요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제가 제공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기다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친절하지 않아서라고 하는 답변이 10% 안쪽이었는데요. 이제 기업들이 변해야죠. 이 결과를 갖고 역분석해 보면 답변이 나옵니다.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을 확보해서 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품에 대한 정보 교육이나 질 높은 직무 교육을 시켜야죠. 시켜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이제는 해야 된다 기업들이.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감정 노동자들이 기계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면서 노예가 아닌 이상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정말 건강하게 일할 권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다음에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러한 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로 가는 어떤 과정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있고 부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기업들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금융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임수강이라고 합니다. 저희 금융경제연구소는 그 금융노조에서 출연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노조하고 이렇게 관련된 연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1세션에서 아까 저기 이주희 선생님께서 그 감정 노동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 뜨끔했거든요. 왜냐하면 블랙 컨슈머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게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따로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들 정도였는데 그 금융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블랙 컨슈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융노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활발하게 이렇게 대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토론회에서 주로 그 활동을 소개하는 걸로 이렇게 대신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감정 노동 문제가 이렇게 국민적인 공감을 받는 이유가 어떤 비정규직 문제 또 여성 문제, 저임금 문제가 결국은 감정 노동 문제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
또 블랙 컨슈머 문제는 사실은 감정 노동의 어떤 어떤 집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입장에서는 이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블랙 컨슈머 문제가 좀 역사적인 맥락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시기에 이렇게 심해졌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블랙 컨슈머 문제가 심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1993년에 한미 금융 행정 협정을 통해서 사실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금융 구조 조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IMF 이전까지는 매우 이렇게 절제된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IMF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구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구조 조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보자면 겸업화를 하자는 거고 또 대형화를 하자는 거고 그리고 외국 자본이 우리 은행을 소유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가장 뚜렷한 어떤 특징은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 경쟁은 은행과 은행 사이의 경쟁이 심해진 측면이 있고 또 은행과 은행의 경쟁이 심해짐으로 해서 그 내부 종사자들 사이에 또 이렇게 경쟁을 내부화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점의 배치도 달라지고 가장 특징적인 면은 이제 은행 창구에서 일하던 분들이 이른바 텔러에서 이렇게 셀러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왔던 거죠. 지금 은행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분들이 하루에 고객들을 한 30명 정도를 이렇게 맞이한다고 그러는데 VIP를 맞이하는 사람은 그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숫자를 맞이한다고 그러고요. 대략 한 30명 정도인데 하루에 두세 번 정도는 이렇게 폭언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매우 일상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노조에서는 매우 이 블랙 컨슈머 문제가 중요한 대응 사업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사례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2014년에 그러니까 지난해죠. 신규 사업으로 이제 블랙 컨슈머 문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산별 교섭 안건으로 블랙 컨슈머 문제를 제출을 해서 이렇게 논의를 했고요. 작년에 우리 금융경제연구소에서 금융부문 감정노동과 블랙 컨슈머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사업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현재 대응을 지금 현재 지속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금융노조 단체협약에 이 블랙 컨슈머 문제를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현재 이렇게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은행연합회, 국회에 대해서 대응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암행감찰제도 폐지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악성 민원을 아주 좀 뭐랄까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2회 이상 민원을 제기할 경우 공유하는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연합회와는 공동으로 문제행동 소비자 대응 가이드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지점에 창구에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 사이 블랙 컨슈머 공유체계 구축을 현재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블랙 컨슈머 전담반을 신설할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 경영 쪽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안내문 부착을 요구를 해서 실제로 이제 안내문 부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스터리 쇼핑 같은 경우는 이거 폐지하자는 쪽으로 거의 얘기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개선,
향후 폐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문제가 정리가 되고 있고, 기타 뭐 응대 지침 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과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고객 만족 경영 전략, 뭐 이른바 소비자는 왕이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가 왕이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개발한다는 게 쉽지는 않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소비자가 곧 노동자이고 노동자가 곧 소비자인데, 소비자가 왕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같은 주체가 한쪽은 왕이고 한쪽은 접대를 해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된 거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거를 좀 깨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이렇게 이른바 생산 정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경영 전략에 대해서, 소비자 만족 경영 전략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짧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회 입법조사처에 근무하는 한인상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제 토론문 중심으로 토론을 하겠고요. 세 분의 발제 내용들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사실 감정노동의 사회적 논의와 제도화 문제를 발표해 주신 우리 김정진 연구위원님의 발제를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실 때마다 새로운 최근의 실태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시켜줘서 더 감사하고요. 최근엔 또 서울시의 지금 조례 내용들을 좀 소개시켜서 좀 감사하고, 또 저도 이 토론을 늘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도 이 연구위원님께 또 좋은 좀 발전된 입법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정노동의 사회학 부분에서의 신 교수님 발제는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맥락 속에서 감정노동이 각 국가마다 그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어떻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겠다. 특히 저희 나라는 더 그렇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비 문화 자체도 좀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 형태를 살펴볼 때, 또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유사 근로자, 뭐 우리나라에서 특구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더 많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은 결국 감정 노동을 입법할 단계에서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는 더 중요하다. 이 맥락들을 좀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동법 전공자입니다. 근데 제가 국회에서 이 감정 노동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서 이 부분들을 조사하고 연구한 건 2009년도인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이전 그 즈음에는 저한테 왔던 거는 다산 콜센터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없냐라는 질의가 첫 번째 왔고요. 그걸 저한테 올 때는 음성 노동자라는 얘기로 왔었습니다. 이 음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한테 왔던 것이 미스테리 쇼퍼 문제가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왔던 것이 블랙 컨슈머 문제가 저한테 왔었고요. 그 이후에부터는 이제 감정 노동을 입법화할 때 어떻게 필요한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게 법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에 대한 질의들이 많이 왔고요.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의 상당 부분은 제가 논리 구성하고 이 내용들을 제시한 것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재욱 의원 안들은 검토 내용들부터 상당 부분 만들어졌고요. 그런 내용들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노동법은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러한 노동 조건을 만드는 것을 원래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노동법은 그것이 이념입니다. 예. 그런 기본적인 관계를 통해서 보면 75페이지 토론문 제 밑에 써놨는데 맨 밑에 동그라미입니다. 전통적으로 노동관계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노동의 형태는 정신노동, 육체노동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통상적으로 육체노동, 정신노동에서 인간의 감정이 배제될 수 있는가? 제 기본적인 고민 지점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분리 가능한가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제가 1953년 재정노동법, 재정근로기준법을 봤을 때에 주로 그 당시 왜 정신노동이라는 말이 그때 들어갔을까를 그 입법 과정의 맥락을 살펴보면 당시까지는 육체노동 중심이어서 육체노동자, 아르바이터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사무직 노동자들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걸 좀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의 정신노동. 지금 현행법은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정신노동이고 뭐가 육체노동인지는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그 당시에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노동을 강조한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현 상황을 보자라는 거죠. 서비스 노동 상태에서 노동 감정의 소외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좀 고려해 볼 수 있다.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인간의 노동은 인간이 하는 노동의 문제에는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고민해야 될 건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종합토론에서 기업의 역할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업들의 역할이 이 감정을 자제하게 하고 통제하게 하는 것들이 그 노동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들을 더 추스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제가 외국의 입법례 중에 법률 부분에서 이모셔널 레이버 워크 해서 이렇게 입법으로 단행법으로 된 건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노동에서 감정 노동이라고 칭하지 않더라도 인간으로서의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산업안전보건 조치들이나 근로 노동관계 법령에서의 접근들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법률에서의 정말로 감정노동이라는 것들을 말을 넣어서 법률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 그렇다면 제가 고민한 지점은 뭐냐면 그 76페이지 큰 네모입니다. 감정노동에 대한 노동 입법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노동관계법으로는 되느냐? 왜 안 될까? 새로운 입법이나 개정안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더라. 자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노동법 관계 지식, 노동법의 지식으로는 감정노동이라는 노동 입법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필요 없어도 원래 현행법으로 해결이 가능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노동에 감정이라는 것을 뺄 수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그렇다. 그런데 제가 이런 주장들은 현행법의 해석과 범위로는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더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 입법으로의 감정 노동이 좀 더 필요한 지금 그 지점이 아닌가. 왜냐? 근로계약에서 안전배려, 독일의 민법 615번은 안전배려 의무라고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법화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지금 있습니다.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안전하고 배려하고 건강한 이럴 조치를 취할 의무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노동 입법, 강조하는 노동 입법의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더라. 또 지금 현재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고용 형태 변화가 우리나라는 조금 더 비정규직 비중이 더 높고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그렇다. 네. 이런 문제 의식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론으로 말씀드려서 감정 노동의 입법안들이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들을 조금 검토하고 제 마지막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 중에 개정한 내용 중에 3가지 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기준법의 개정 내용들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감정노동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자. 저는 아까 그 노동 개념에서 감정노동을 집어넣더라도 법체계상의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어떤 문제의 심각성들을 우리 감정노동에서 노동자들이 감정이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더 강조해서 드러나서의 어떤 보호의 필요성들을 사회적으로 더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노동의 그러니까 현행 근로 개념에 감정노동을 넣자라는 반론이 뭐냐면 도대체 감정노동의 실체가 뭐냐? 그게 가능하냐? 라고 하는 반론들이 있다. 또 다른 반론은 뭐냐면 지금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반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근로기준법에 넣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의미만 넣어서는 큰 변화는 꾀하기 어렵다. 그럼 뭘 가야 되냐면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제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전에 김현주 박사님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산재 인정 범위에서 감정 노동으로 인한 것들을 얼만큼 더 인정 범위로 이건 사후적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고 산업법상의 감정 노동입니다. 현재 우리 전통적인 산업법은 제조업 중심이었었던 것이 지금은 서비스 산업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보건조치 관련된 내용들에서의 감정의 소비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들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유력하게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게 작업중지권입니다. 작업중지권은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의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작업중지권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작업중지권들에 대한 내용 이거 근로자 스스로 예를 들면 감정노동의 경우에도 내가 사용자로부터 혹은 소비자로부터의 감정의 손상이 그렇게 있어 나는 더 이상 작업을 혹은 업무를 계속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들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실체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 중에는 근로자 스스로가 힘드니 근로자 대표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렇게까지도 조금 더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법안들은 나와 있습니다. 자, 제 마지막 정리를 할 텐데요. 이거는 앞서 여러 선생님들이 발제하신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성종 집행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고요. 감정노동에 대한 입법만 갖고 되는 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감정노동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만들어 놓고 산재법의 인정 범위를 늘려놓고 감정노동이라고 근로기준법에 넣어놨다고 저희가 이제 입법을 그렇게 개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로 그 보호 법률 안에 들어오려면 적용 범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근로자여야 되고요. 둘째, 근로기준법에는 5인 이상 사업장 그런 구문들이 다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다 감정노동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다.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 첨언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감정노동 그 아까 연구하신 김현주 교수님 말씀 중에 휴게 시간을 늘리고 휴게 공간을 늘리면 감정노동에 대한 위험도도 낮아진다. 이것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노동시간을 전체적으로 다 줄이면 감정노동도 많이 줄어들 거다. 그런 결국 감정노동자라고 우리가 칭하는 그들만 말고 전체 노동자를 위한 인간다운 노동 입법의 내용들로 다 갈 경우에 감정노동자 보호도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신여대 허경옥입니다. 저는 이제 그 앞서 발표도 하시고 토론도 하셔서 뭐 사회학적인 측면 또는 노동, 산업, 법학적 측면의 그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는 소비자학 전공자로서 약간 그 소비자 측면에 좀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인 저도 요즘에는 갑자기 제가 감정노동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강의 평가하는데 수업 중에 제가 좀 화내고 혼내키면 그 학기 정말 그 강의 평가가 나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들어서 제가 갱년기 짜증이 많아져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늦게 제 연구실에 막 갖고 오면 좀 짜증이 나는데 과거에는 이제 혼내켰어요.
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당장 죽는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한 명이 제가 그렇게 하면 뒤에 가서 자기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까지 딴소리 해가면서 그 교수가 말이야 못돼 먹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막 학생 수 막 40명 중에 한 5명이 막 강의 평가를 나쁘게 해줘서 제가 요새는 감정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한참 뒤에 그 과제 내서 오면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아우 이뻐 잘했어 고마워 이러고 보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도 지금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모님도 사춘기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 감정 노동을 해야 하고 갑질도 우리 모두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 모두가 감정 노동자가 될 수도 있는 건 물론이고 우리 모두도 때에 따라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갑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는 문제다라고 서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강단에 처음 쓸 때는 소비자 권익과 소비자 보호, CS 경영 이게 굉장히 화두였고 소비자라는 개념조차 없었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는 블랙 컨슈머와 감정노동 강의나 특강을 다니고 있고 연구도 진행 중인 걸 보면 20년 사이에 굉장히 소비자 법제도라든가 소비자들의 의식이 많이 변했다.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물러가고자 하는데 이런 그 블랙 컨슈머가 그럼 왜 발생하는가 그 부분을 소비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그 문제가 근절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 기대 수준이나 권익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의 젊은 청소년들이 10년, 20년 뒤에는 더욱더 자기가 지불한 1,000원과 10,000원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또 인터넷이나 정보통신이나 SNS가 너무나 발달이 되면서 이제는 단 한 명의 소비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부정적 구전 활동을 했는데 그게 퍼져서 거대한 기업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실은 극소수인데 일부 극소수의 소비자들인데 지금 오늘날 법까지 제정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전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 보니까 불만을 제기했거나 이물질 나왔는데 나는 라면 10박스 받았다 이렇게 막 글이 올라다니다 보면 어머 나는 20박스 받았는데 그럼 10박스 받은 자가 이제 불평이 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그 사회 시스템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또 기업들도 굉장히 과장 광고나 그럴싸하게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굉장히 높여놓고 있습니다. 저 광고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머 다 해준댔잖아 이러면서 이제 불만이 들고 또 아까도 계속 앞에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대부분의 고객 접점에 있는 근로자들은 매우 친절합니다. 목소리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실은 어느 문제가 봉착하면 친절하고 그러긴 하지만 일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상담사들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요. 최고 경영자는 아는 게 없으며 아웃소싱으로 콜센터를 주는 경우는 결국 일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선량한 소비자, 난 착하게 나갔는데 반복적인 친절한 답변인데 일은 해결되지 않는 거. 어떤 부서는 콜센터를 주게 되면 정말 안기부보다도 더 무서울 정도로 그 뒤에 있는 남자 직원한테 연결하는데 3일이 걸리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벤츠를 끌고 저 방송국에 돌진한 사건도 있었고 골프채로 벤츠를 두들기는 이런 사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고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업들이 피해 보상을 해주거나 해결 처리하는데 일관성이 없고요. 또 그 회사 내에서 고객 접점 부서가 굉장히 위상이 낮고 승진도 되지 않고 무관심하고 그다음에 아주 좌천되는 부서의 1순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정확한 어떤 고심이 더 필요하다.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언론 측면입니다. 블랙 컨슈머라는 용어가 나온 지가 5년, 7년 되는데 까만 소비자냐. 이 언론은 이게 인종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언론을 들여다보면 착한 소비자는 화이트 컨슈머고 가만히 있는 보통의 소비자는 그레이 컨슈머고 세일하는 것만 사가면 체리 피커다.
그러니까 언론과 기업 주의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저희도 뭐 나름대로 악성적 소비자, 악성 민원 제기 소비자, 뭐 과다 요구 소비자 이름을 좀 내고 싶지만 이미 5년, 7년 전부터 너무나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인정이 돼서 블랙 컨슈머라는 5글자를 써야만 빨리 이해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론도 지나치게 이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뭐 불만 내용의 과격함 이런 부분과 또 이 블랙 컨슈머와 감정 노동 문제를 좀 신중하게 좀 더 이제는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랙 컨슈머에 대한 연구조사가 좀 더 필요로 하다. 그 나와 있는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0.1% 정도가 블랙 컨슈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 조사 면접 조사를 제가 좀 했어요. 연구도 이제 하느라고.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그 전화 걸려오는 사람 중에 블랙 컨슈머의 많은 수는 일반 소비자도 있지만 오히려 고객을 만나는 근로자가 더 많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도 있는데 50대 갱년기 아줌마도 있는데 그럼 뭐 이렇게 그 접점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 따지고 들어온다 이런 그 면접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콜센터라든가 접점 부서의 시스템적인 문제, 권한 전혀 없는 거, 그다음에 뒤에 있는 그 경영진으로까지 전달이 되지 않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연구 조사, 면밀한 검토가 우선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밥값도 해야 되니까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역할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개인적으로나 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기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첫 번째는 상당히 표준화된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사회적으로 인정될 만한 그런 대응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고 지침서가 나가야 하고 기본 원칙이 회사 내에서 공유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홍보와 공개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소비자 상담사들뿐만 아니라 그런 접점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상당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뭐 아까 노동시간 줄여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승진이나 여러 측면에서 또는 뭐 심리적 프로그램 또 뭐 기업 경영 제가 이제 CCM 평가라고 소비자 중심 경영 이런 평가 가면 그 최고 경영자들께 늘 말씀드리는데 기업의 임원들이 좀 콜센터에 가서 일을 체험을 해봐라. 고객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웃소싱 해가지고 그 아웃소싱한 회사 사장이 그런 불만 문제를 그 경영진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밑에서 맨날 상담사하고 고객들만 옥신각신하고 나중에는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업들이 고민을 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가 갑질을 하고 있다. 나도 갑질할 수 있는 때가 그런 경우도 많고 또 나도 감정 노동자가 될 수 있으며 내가 아니면 내 자식이 감정 노동자가 될 수 있고 갑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국민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중고 때부터 이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교육, 소비 윤리 교육, 소비자 교육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지금 미래 세대는 더욱더 앞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 토론한 건 조금 적어놨죠? 그렇다면 윤리적 소비는 어떤 것이냐? 뭐 예를 좀 들면 뭐 친환경 소비도 있고요. 인권이나 노동 문제를 고려하는 소비, 공정무역 제품들을 사는 거, 말하자면 뭐 지나치게 아동 노동을 착취한다 이런 특정 제품은 좀 안 산다든가, 동물 실험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안 산다든가, 다양한 차원에서의 소비자의 윤리적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이나 교육 측면에서의 접근이 상당히 필요로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같은 얘기지만 사실은 블랙 컨슈머와 화이트 컨슈머의 경계가 모호하다. 그리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상당한 노력,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선량한 그 권익 내지는 불만을 제기한 게 블랙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노력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특히 이제 효과가 큰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단순히 뭐 이물질 나왔는데 거짓말한 소비자가 있었다 이런 기사보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층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자료 조사,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거 하다못해 세심한 10가지 수칙이라도 좀 언론 홍보에 좀 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아 내가 좀 과도하게 하면 여차하면 법에 저촉돼서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5분 토론자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또 이 오늘 심포지움에 참여해 주시는 플로어에 중요한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플로어에서도 혹시 의견이나 견해가 있으시면은 좀 한두 분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마이크를 좀 넘겨보고자 하는데요. 의견이나 토론할 주제가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보시죠. 예, 없습니까? 오늘 사실 이제 노동문제연구소하고 노동대학원이 공동 이 감정 노동 문제를 가지고 의미 있는 심포지움을 준비하게 된 데는 우리 노동문제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우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조대엽 교수님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 같습니다. 또 조 교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갖고 계신 견해라든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꼭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대혁 교수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프로에서 말씀들이 없으니까 강제로 지금 맡겨지는 것 같은데, 감정노동이 뭐 제가 이걸 좀 제안하고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우리 시대 이슈니 우리 연구소에서 이 주제가 한번 다루어질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 계획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조금 더 심층적인 고민을 거친 후에 노동문제연구소의 내에 감정노동센터를 하나 설치를 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 중에 참여해 주신 여러 이 분야에 정통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연구자 선생님들의 아주 적극적인 도움이 사실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아까 아침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오늘 토론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인상적인 것은 노동자들의 추구하고 아니면은 실천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노동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육체노동, 정신노동 뭐 이런 식 구분들이 있습니다만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이제 이 현대적 형태의 노동 유형 이런 것들을 분화되어 나오는 방식 이런 것들은 이런 측면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회 변동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사회의 구성체가 운영되는 방식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훨씬 더 넓게는 한 시대가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냐라고 하는 방식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최근에 아주 절실하게 노동대학을 운영하면서 절실하게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노동조합과 노동 영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토록 수십 년 동안 싸우고 이 노동계에서는 투쟁해 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노동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시민권 내지는 시민의 차원에서 수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박하다,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제가 예컨대 우리 노동대학원 안에 새로운 학과를 하나 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교육부에서 노조를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답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조가 안 된다는 것하고 아울러 가지고 비슷하게 안 되는 대상을 시민단체, 그 다음에 유흥주점업 이런 것들과 같이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노동 영역이 갖는 이제 이 일종의 존재론적 문제죠. 가장 기본적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수용되지 않는 사회의 현실, 이런 것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제기가 되는데, 감정노동의 문제도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아까 우리 토론해 주신 이화여대 이주희 선생님께서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노동이 처한 일반적 조건의 문제하고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특수한 조건의 문제, 이런 것이 동시에 고려돼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대에 감정노동을 포함한 노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 지위라는 것이 어느 정도에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좀 심각하게 고려되면서, 그러면서 감정노동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감정노동의 위기라고 하는 현상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인간 존재 내지는 인간적 가치의 문제, 이런 것하고도 근본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동 박사님 제기해 주신 대로 우리 사회 전체가 해체적 현상, 상품화되는 현상, 이런 것들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직결되어 있는, 그러면서 이것을 노동 영역에서 응축되어 있는 하나의 문제로서 어떻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대단히 심각하고도 깊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아까 우리 허경옥 선생님 말씀하신 같이 대학 교수도 지금 당장 학생들로부터 평가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감정노동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광범한 노동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이런 추세를 감안을 한다 그러면 더 우리가 연구자 집단들이 관심과 노력을 좀 모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가 제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뒤에 최미영 노조위원장님하고 임 위원장님 계신 한 말씀도 간단하게라도 하시죠. 예. 제가 사회까지 본 것이 미안합니다. 네, 발언권을 주신 대학원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국 의료산업노련의 수석부위원장 최명입니다. 오늘 심포지움 참석해서 전체 내용을 처음부터 못 봤는데요. 우선 저는 아까 토론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된 분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현장에서도 사실 감정노동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러한 심포지움이라든지 많은 토론 자리가 자꾸 마련이 돼서 점점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체계가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은 그냥 대신하겠답니다. 우리 전반부 사회를 보셨던 김원석 교수께서 예, 저 감정 문제가 생기니까 다들 이제 다 감정이 상해서 그런지 감정이 기강돼서 그런지 이게 사실은 할 말이 많은데 이게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최근에 약간 잠깐 이제 우리 처음에 마지막 그 발표하신 김종진 연구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좀 궁금한 게 노조에서는 그럼 이렇게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처할까? 아까 뭐 우리 그 이주희 선생님이나 조재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노조가 마치 강해지면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뭐 노조가 강해진다고 별로 해결될 것 별로 없는 것 같은 저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뭐 복지 문제나 노조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갈라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는데 노조에서는 이런 문제에서 어떤 통일되거나 아니면 뭐 일치된 입장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노조별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지 뭐 그런 문제들을 좀 이 오늘 토론에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문제를 말씀하실 분 있으면 좀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김종진. 예, 그 발제 자료에도 있고 저기 이성종 집행위원장님도 있지만 그 노동단체 양대노총에 거의 서비스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조직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감정노동 법제화에 대한 요구안을 제출을 했었고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논의 과정에서도 경총과 그 감정노동 네트워크 공식 초청받아서 자문 의견을 이제 받아서 사실은 감정노동과 관련된 학술적 차원은 아니지만 노사관계 차원의 안들은 거의 이견이 없이 거의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산업별 노조 수준에서 감정노동이 의조화돼서 협약으로 가는 곳은 보건의료 산업하고 금융산업노조 두 군데만 있고요. 나머지는 개별 기업 단위 기업별 노동단체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밖에 없는 노동단체 내용이 확대되기는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노동 네트워크라는 단체 청년 유니온이나 아르바이트 노조 단체들도 들어와서 이 단체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전반적인 노동 조직들한테 혹은 개별 당사자들한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견은 뭐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다만 임수광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건 감정노동 휴가도 아니고 수당도 아니고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걸 회피할 수 있거나 방어할 수 있거나 존중감, 자존감 받는다라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120 다산 콜센터도 힐링 카페도 만들고 힐링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졌는데 가장 내부의 만족도가 높은 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내가 성희롱만 발언을 할 때 전화를 끊을 권한을 서울시에서 준 거, 위탁업체 노동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동의되는 내용으로 조금 앞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오늘 그 심포지움 조직하는데 협력하는 역할을 하신 우리 이종선 박사한테 좀 마이크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전체 사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가고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종합토론 그 사회를 맡으신 박준 선생님께서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제가 한 말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연 그 감정노동의 문제가 이게 블랙 컨슈머의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항상
이거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오히려 기업에 있지 않겠는가. 또 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미국에서 생활을 할 때 가장 황당한 게요. 물건을 살 때는 그 전화 상담원이 즉각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하자에서 컴플레인을 하거나 리턴을 받고 싶어서 전화를 하면 이게 계속 그 응답 앤서링 머신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한 대여섯 번 하다가 보면 화가 저절로 납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그 응답원에게 그 접촉이 되면 화부터 납니다. 왜냐하면 1시간 이상 전화를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감정노동이라는 것이 아까도 이제 오늘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이 판매와 소비, 생산과 이게 접촉지점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도 적고 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블랙 컨슈머들의 그 화풀이 대상이나 스트레스를 푸는 창구가 됨으로써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허경영 그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CEO나 경영진들이 현장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근무를 해서 이게 자신들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지만이 풀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우리가 그 사회적인 그 윤리운동이나 내지는 법 제도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이게 해결책이 될까? 특히 박동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상황이 갑질 사회에서 더 나가서 이렇게 을과의 전쟁으로 사회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을과 을이 싸우는 사회로 돼버렸단 말이죠. 지금 한국 사회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기업들이 그 제대로 그 판매도 하고 그 노동자도 고용하고 그러한 사회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기업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게 결국은 사회적 합의로 가야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우리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오늘 그 11월 13일 고려대학교 국제 그 관해서 그 노동문제연구소하고 노동대학원이 주최한 감정노동과 노동사회 그 심포지엄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그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처음 이 심포지엄 토론 부탁을 좀 받았을 때 제가 이쪽에 전공자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좀 주저스러운 마음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제가 곧바로 그 토론에 좀 이거 하겠다고 이제 그 승낙을 했을 때는 뭔가 이 주제가 굉장히 탁월한 주제를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 제가 좀 배우고 싶은 생각에 오늘 이 토론을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대 이상으로 저는 이 지금 노동대학원에서 오늘 선정한 심포지엄이 우리 사회 현재의 어떤 핵심적인 현안을 갖다가 정확하게 짚어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 사회 노동 현안을 갖다가 짚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연히 제가 한 20년 전에 저는 이제 주로 연구를 제조업, 산업사회학 이런 쪽에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토론을 보면서 세상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신동아에서 제가 읽었던 기사로는 우리나라에서 그 한 해에 이제 잘려나간 산업 현수에 잘려나간 손가락이 수십만 개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산업재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재해로 입었던 손실이 GDP의 약 2 내지 3% 정도에 달할 어마어마한 사실은 규모로 추정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과 한 세대가 지났지만 오늘날에 이제 한국은 또 다른 새로운 이제 감정 노동이라는 또 감정 노동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복합적이고 중첩적이고
또 굉장히 심각한 수많은 어떤 이 노동 문제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실감을 할 수 있었고 또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꼬리학교 노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감정노동과 노동사회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이제 새로운 노동 문제의 중심 현안으로 감정 노동 문제가 중심적인 의제로 등장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이제 발표자 토론자들께서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아주 짧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 중에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또 하나의 이제 변수 중에 하나는 소위 이제 감정 노동의 로봇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와 이제 소위 인텔리전스가 결합이 인공지능의 결합이 돼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었던 인간의 이제 많은 사실은 이제 감정적인 서비스들이 그것마저도 이제 이 자동화 된 어떤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통제되고 조절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다루어야 될 의제가 엄청나게 많구나. 또 이제 그런 과제들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 조대엽 교수께서 이 노동문제연구소에 선도적으로 감정노동 연구소나 연구회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또 한 번 사실 굉장히 놀라운 생각,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러한 어떤 이 노동연구소의 노력이 앞으로 좀 여러 사람들이 좀 힘을 결집하는데 중요한 이제 구심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목표를 위해서 여기 참석하신 토론자와 조직 주체 그리고 이제 발표자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